윤동주가 리쿄 대학에 입학한 지 약 5개월 만에 돌연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의 영문학과로 지금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이요? 네. 교토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로서 사상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도시이고요. 결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송몽규가 당시에 교토 제국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다시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교토에서 다시 만나게 된 윤동주와 송몽규. 둘은요, 5분 거리에 불과한 하숙집을 또 자유롭게 오가면서 옛날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윤동주는요,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윤동주가 방학이 되자마자 고향 용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윤동주가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랬던 이유가 있죠? 예.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계속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속에서 이 전시 체제를 쭉 또 강화하면서 대학생들도 군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일본의 그러한 눈초리라 할까 이런 걸 좀 피해서 좀 지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1943년 7월 윤동주의 도착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 초조해진 가족들은요,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원을 두만강 건너의 먼 기차역까지 마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빠 윤동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가족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윤혜원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빠 윤동주가 일본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사건에 얽힌 조선인 유학생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유학생활하던 일본에서 조선인 학생들끼리 모여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도쿄에서 외롭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윤동주가 교토에 와서 가장 반가워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송몽규. 네. 그런데요. 사실 이때 송명규는요, 일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송몽규는 평범하지 않는 중등학생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미 1935년에 중앙육군 군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에 분교가 낙양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래의 독립군 장교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걸 송몽규가 듣고 직접 간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2기로 입학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 용어로 표현하면 불령선인. 불량선인. 예,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감시 대상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송몽규를 감시하던 일제 경찰의 눈에 띈 또 다른 조선인이 있으니 그가 누구다? 윤동주. 바로 송몽규의 사촌이자 오랜 친구인 윤동주였습니다. 일제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몰래 미행한 기간은요, 무려 1년이나 됩니다. 와, 오래 했네. 하지만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윤동주와 송몽규. 조선인 친구들과 모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나 관심 있게 읽은 책 뭐였겠어요? 독립운동에 대한. 그렇죠. 독립에 관련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윤동주와 송몽규의 뒤를 몰래 밟던 일제 경찰은요, 바로 이런 대화를 빌미로 윤동주를 체포했던 겁니다. 사실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대화는 뭐 예전 같으면 훈계 또는 뭐 학교 징계 정도, 요 정도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이었죠. 신치안유지법. 두 사람의 죄명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시를 쓴 죄,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쓴 죄. 죄명이 참 난감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죠? 그 원래 26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쭉 이어오다가 42년에 와서 이걸 강화한 중요한 이유가 전쟁 상황 때문이거든요. 침략 전쟁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패색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항이 충분히 심해지거나 태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윤동주하고 송명규도 걸려든 케이스인 거죠. 형무소에 갇힌 윤동주는요, 사방이 밀폐된 독방에 투옥된 채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엽서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엽서 한 통에 겨우 자신의 안부를 적어 보냈던 이때 윤동주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오간에서 그 마음은 차라리 시라도 쓰게 했으면 좋겠는, 뭔가 그 육첩방도 남의 나라였는데 그 더 조그만하고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갇혀 있을 걸 생각하면 뭐 마음이 뭐 찢어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런데요, 윤동주가 체포되고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1945년 2월 어느 날 매달 가족에게 전해지던 윤동주의 엽서마저도 뚝 끊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동주의 고향집에는 엽서 대신 뜻밖의 전보 한 통이 도착하죠. 뭐예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윤동주가 형무소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야? 와. 너무나 애통하게도 윤동주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절명합니다. 일본인 간수가 밝힌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 아니.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뇌혈관이 터져서 절명을 했다? 뇌혈관? 가족들도 일본인 간수의 말을 뭐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윤동주의 죽음에 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바로 그날, 윤동주의 당숙이 면회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당숙이 목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은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복도에 이게 줄지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줄 끝에는 다름 아닌 시약실이 있었습니다. 시약실. 약? 결정적으로 면회 중에 송몽규가 당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요.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전후로 꼭 암산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암산 시험 치료해야지. 당시 암산 테스트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부작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주사 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계산 능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틀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상한 주사부터 암산 테스트까지, 이 말 곧 어떤 의미일까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 그렇죠. 윤동주가 일제히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로 윤동주는 일제 생체 실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후쿠오카 형무소에 그 관련 물증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그래서- 않겠죠. 예, 그게 소각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앴든 뭐 어떤 형태들은 남아 있지 않은데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는 그 후쿠오카에 큐슈 제국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큐슈 제국대학은 당시에 수혈용 혈액,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혈액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거를 실험해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생체 실험을 후쿠오카 형무소의 조선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죠. 근데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사기 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뇌 문제가 이렇게 온다는 거, 혈관이 터졌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게. 네,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1개월 뒤 송몽규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합니다. 아, 똑같이요? 네. 윤동주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동주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윤동주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윤동주가 가진 소지품과 글들은 일제 경찰에 압수된 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시도 다 그 안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들려줬구나. 네.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고인이 된 윤동주와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월 30일 윤동주 시집이 발간된 겁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그 시작은요, 1941년 시집 발간에 실패하면서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우와. 우와. 숨겨져 있던 이게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우와. 와. 우와. 육필 원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되게 생소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양에서? 윤동주의 시집이 발견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졌던 윤동주의 시집은 대체 어떻게 한반도 땅끝이나 다름없던 광양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윤동주가 졸업하면서 만든 시집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3권. 맞습니다. 3권 중 1권은 자신이 가졌고요. 나머지 2권은 평소 존경하던 이항하 교수와 네. 아끼던 후배 정병옥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에게 육필 원고를 건네받은 정병옥은요, 3년 뒤인 1944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정병옥이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집에 간 겁니다. 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집을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와. 훗날 정명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동주의 글을 지킨 것이다.
자, 그리고요.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진웅 씨.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맡았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연전에 핀스놀 3인방이라 불리던 강처중은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고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남겼던 40권이 넘는 책,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 앨범 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후배 정병옥이 광양 고향집에 보관했던 시 19편,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강처중에 보낸 시 12편, 그렇게 총 31편의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별과 시.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시절 그토록 내고 싶어 했던 시집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발간 못했잖아요. 얼마나 낙담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윤동주의 형제 간의 우애 관계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집안에 비해서. 예, 윤동주 씨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현재 116편이거든요. 그것을 총 집합한 게 1976년 판이에요. 그의 남동생인 윤일주라는 분하고 그의 여동생인 윤혜원이라는 분이 이 시집을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남매가 오빠의 형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시집을 낸 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저항시인 윤동주의 시가 일본 교과서에 실렸을까요? 그거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죠? 일본의 윤동주의 존재를 알린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의 여류 시인이자 일본의 전후 문단을 대표하는 이바라기 노리코. 그녀는 자신의 소필 한글로의 여행에 윤동주에 대한 흠모의 마음, 그리고 윤동주의 사진과 시, 인생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1990년 일본의 한 교과서에 한글로의 여행이 실리게 된 거예요. 교수님, 특별히 이 시기에 윤동주의 시가 교과서에 실린 이유가 있을까요? 윤동주는 1945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윤동주가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왜, 어떻게, 어떤 판결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977년하고 79년에 관련 자료들이 발견이 됐죠. 그러다가 1990년에 교과서가 실리는 시점이 되면 사실은 역사 교과서도 식민지 지배라든지 침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작품에 관련된 소개글이 실리고 작품이 직접 실리는 이유도 그런 일본 사회 시대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한글로의 여행을 쓴 작가 이바라기 노리코는요, 윤동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반년만 더 생존했더라면 전후의 고국에서 즉시 선두의 활동을 시작할 인물이었을 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일본인의 시선으로 봐도 그 시대에 이런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도 윤동주 시인이 유명한가요? 아, 예. 도지사 대학에 윤동주를 이렇게 모시는 기념 추모비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꽃이, 생화가 항상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윤동주를 기억한다라는 거죠.